8장 4절 경제학과 생물학의 응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정적분의 여러 가지 응용을 다뤄왔었는데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이런 정적분의 개념을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한 생물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제학 분야에서 적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여러 파트에서 이 적분 이론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잉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 적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금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수요곡선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요곡선, 어떻게 생기는 곡선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생긴 곡선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여기 X축, 여기를 Y축이라 봤을 때 X축이 증가하면 X축 방향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곡선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인데요. 이런 곡선을 우리는 수요곡선 또는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는 그래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평축은 어떤 회사가 물건을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는 개수를 나타냅니다.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세로축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정해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평축은 판매량이고 세로축은 그 물건을 판매할 때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X1개만큼을 판매하는데 이 물건의 가격은 P1 가격입니다 라고 측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산된 양이 꾸준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X1개만 판매해갖고는 나머지 재고량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빨리 소진시켜야 다시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생산했을 때 생산된 양을 좀 더 빠르게 소비시키기 위해서 대량으로 묶음 판매 같은 거를 많이 기획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트 같은 데 보면 1+1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묶음 판매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죠. 즉 같은 가격으로 두 개를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자 할 땐 재화가 한꺼번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빠르게 소비가 진전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X1개를 판매할 때보다 만약에 2배 X1개 또는 3배 X1개를 판매할 때, 즉 더 많이 판매할 때마다 가격을 낮춰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여기 있죠. 그럴 때 이 제품을 판매할 때는 당연히 이 P1개의 가격, P1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 같은 논리로 X3가 X2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X3개만큼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가격을 더 낮춰서 판매를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요 곡선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제품을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P1 가격이에요. P1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그 물건을 꼭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회사가 1+1 또는 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더 낮춰주고 있다는 걸 본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매 의욕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살 걸 두 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려고 했던 물건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더 많이 주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매자하고도 소비자하고도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이런 곡선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공급 곡선은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의 그래프에서 볼 때 우리는
소비자 잉여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금은 이해하기 쉬워요. 자, 다음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P1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꼭 사려고 했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 보고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회사 입장에서 박리담회하듯이 더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꼭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P1 가격이 아니라 P3만큼의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득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이득을 소비자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내용으로 공급 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소비자 잉여금이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공급자 잉여금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 안에서는 소비자 잉여금을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한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물건을 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낮춰주면서 더 많이 이렇게 묶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싼 가격에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됐거든요. 그 이득의 양이 얼마일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금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X1개만큼을 P1 가격으로 사려고 했었는데 회사가 세일을 해서 X3개를 P3만큼 가격을 할인했다고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가격표의 변동이 이런 그래프였을 때 이 빨간색 빗금친 범위만큼의 이득을 봤어요. 이것을 소비자 잉여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금은 아주 간단하게 수식관계를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우리는 X1에서부터 X3까지 자, 이 가격은 여기 보세요. X3개만큼 구입할 때는 이만큼의 가격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요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은 자, 전체 곡선 아랫부분에 요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게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면적 대비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곡선을 PX라 표시한다면 인테랄 X1부터 X3까지 PX개를 계산한 것은 이 곡선 아랫부분의 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요 하얀색 요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X3-X1이고 세로의 길이가 P3였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적분값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은 요 빨간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죠. 이것을 소비자 잉여금이라 얘기를 합니다. 컨슈머 서플러스로 해서 보통 CS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요 그림을 지워보고요. 자,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보다시피 소비자 잉여금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요만큼의 대문자 X개만큼을 제품을 판매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P1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꼭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가격이 낮춰졌으니까 이만큼의 상대적인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색칠한 양을 우리는 소비자 잉여금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앞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소비자 잉여금, 컨슈머 서플러스는 이제 다음같이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0부터 대문자 X까지, 아까는 요거는 X1부터 X3까지 했었죠.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이 그림 갖고 소비자 잉여금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면 0부터 X까지가 될 것이고요. 이 수요 곡선은 PX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곡선과 X축과 X 이퀄 0, X 이퀄 대문자 X까지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에요. 그 중에서 요만큼은 이미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은 요만큼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불된 그 물건을 X개만큼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이 이만큼이었으니까 그 물건을 살 때 총 지불 금액은 P 대문자 X입니다. 요 P는 상수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소비자 잉여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 얘를 적분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0부터 x까지 px dx가 됐고요. 요 대문자 x는 마치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피적분함수가 이럴 때 이 적분값은 구간의 길이와 같은데요. 대문자 x에서 0 빼면 대문자 x가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가 가능하고요. 요 p는 상수예요. 즉 대문자 x개만큼 판매할 때 이미 그 가격, 그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상수값입니다. 이 상수는 적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안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0부터 x까지 p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p dx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우리는 따로따로 적분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적분할 수 있겠죠. 수요 함수에서 대문자 x개만큼 살 때 이미 정해진 가격 상수예요. 이걸 빼므로 해서 우리는 소비자 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가격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격 함수가 2차식 합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형태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 함수가 px고요. x는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2차 포물선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회사에서 그 어떤 제품을 500개를 판매할 때 그럴 때 소비자 잉여금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소비자 잉여금 앞서 배웠던 것처럼 컨슈머 서플러스 CS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문자 x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수인데요. 500개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가격함수 또는 수요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수요함수 또는 가격함수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함수 또는 수요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1200 마이너스 0.2x 마이너스 0.0001x의 제곱. 자, 이것이 px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p는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500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가격이 이미 p예요. 얘가 이제 고정된 가격이 500개를 판매할 때 가격을 이제 p500 그냥 줄여서 p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500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1200 마이너스 0.2 곱하기 500 마이너스 0.0001 그리고 500의 제곱인데요. 이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쓸게요. 이걸 다 계산하면은 1075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 생략할게요. 교재에 있는 걸 보고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P 500개를 판매할 때 가격이 이렇게 여기 이제 가격은 단위는 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75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7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적분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한 2차 함수의 적분이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최종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500개를 판매했을 때 소비자 잉여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봤을 때 소비자 잉여금은 보다시피 33,333.33달러로 되어 있네요. 이거 다 계산하면 그냥 간단한 2차 포물선에 대한 2차 함수에 관한 적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금을 계산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정적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 분야로는 또 어떻게 적분이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저 앞에 3장인가요? 그때 뭘 배웠었냐면은 혈관을 통과하는 어떤 혈류에 대한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다음 같은 푸아제이오 모세관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요 그림을 잘 볼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다루려고 할 때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이고 혈관의 길이가 L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중심에서부터 혈관 끝까지의 거리는 R로 되어 있고 혈관을 단순하게 옆에서 바라볼 때 원기둥통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건 뭐냐면 푸아제이의 모세관 법칙은 뭐냐면은 혈액의 속도, 이 혈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속도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식인데요. 자, 만약에 혈액의 속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혈액의
요게 원기둥통이라 가져가고 두께는 무시할 만큼 아주 작다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랬을 때 이 내부에 R만한 지점을 통과할 때 요 R이라는 요 R 지점을 통과할 때 혈액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푸아제이의 모세관 법칙에 있었던 것은 앞에 3장에서 배웠었던 내용이니까요. 결과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혈액의 점성을 에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은 요 혈관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문자 R은 이 혈관의 반지름이에요. 혈관의 반지름. 그리고 여기 소문자 R은 혈액에 지나는 그 혈관 안을 지나는 어떤 특정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심추로 본다면 R만한 거리를 지난다라 본 거예요. P는 뭡니까 하면은 양끝에서의 혈관의 양끝에서의 압력차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혈압이 흐를 테니까요. 혈류가 흐를 테니까 그래서 압력차를 프레제 약자에 써서 P라 표시한다면 혈액 여기를 통과하는 R 지점을 통과하는 혈액의 속도 V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푸아제이의 모세관 법칙에서 얻어진 혈액의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잘 보면 소문자 R이 대문자 R과 같으면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혈관의 끝부분에서는 마찰력에 의해서 거의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 제로가 된다면 당연히 혈관의 중심 부분이잖아요. R이 제로가 되면 혈관의 중심인데 보세요. 이게 빼는 게 없으니까 V는 요 값에 지금 비례하거든요. 이게 빼는 게 없으니까 이게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가 최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가운데를 통과할 때 화살표의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저 혈관의 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혈관 끝에 혈관 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찰력에 의해서 혈액의 속도가 점차 작아진다는 것을 화살표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아제이의 모세관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를 절단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봐요. 그랬더니 다음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할 것이냐면은 여기를 그림을 좀 더 다시 그려볼까요?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 이제 손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뭐 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편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본다면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혈관의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문자 R은 이 혈관의 반지름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R이라는 지점은 요만큼 있는 지점이에요. 요 점을 통과할 때 혈액의 속도를 좀 계산하려고 한 거거든요. 단위 시간당 우리는 뭘 좀 계산해 보고 싶은 거냐면 단위 시간당 여기를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얼만큼일까 하는 것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혈액의 총량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여기를 잘게 쪼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0부터 R까지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이 R이거든요. 자, 0부터 R까지고요. 여기를 0이라 보고 우리는 여기를 각각 이 0부터 R까지를 이 혈관의 반지름이죠. 얘를 n등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n등분해요. 그랬을 때 이걸 델타 편의상 R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R이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맨 왼쪽 점은 R0, R1, R2, R3, R4 쭉 가서 RN이라 보겠습니다. 즉 얘만 요 직선만 다시 띄어서 다시 본다면 맨 왼쪽이 0, 맨 오른쪽이 R이라 했을 때 얘를 n등분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맨 왼쪽은 R0, 그 다음에 R1, R2 쭉 가서 RN이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RI번째 점과 그 앞에 RI-1번째 점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 요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편의상 RI번째고 여기가 편의상 RI-1번째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자,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여기 특정 영역, 자, 얘만 따로 띄어서 보는 거예요. 동심원 모양을 따로 띄어서 본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까지가 편의상 R이라 보고 여기가 그 혈관의 정중앙 부분 제로라 했을 때 여기가 RI고 여기가 RI-1이에요. RI-1,
RI-1에서 RI예요. 요 간격은 델타 R.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델타 R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관심은 요 빗검친 동심원 모양, 즉 이 그림으로 본다면 요 색칠한 부분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 단위 시간당 이 링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혈액의 양을 계산할 때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해 볼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마치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영역의 넓이에요. 요 영역의 넓이에다가 속도 있죠.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 어딘가에 R이라는 지점이 있었더라 가정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R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를 통과하는데요. 편의상 RI-1과 RI에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RI 스타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요.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볼 거예요. 요거의 단면적, 이 동심원의 단면적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심원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뺍니다. 그러면 파이 RI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파이 RI-1의 제곱을 빼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요걸 다시 계산하면 얘네들 계산하면 RI의 제곱 마이너스 RI-1의 제곱이 되고 얘네들은 RI 플러스 RI-1과 RI-RI-1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RI에서 RI-1을 뺀 것은 요 간격을 나타내니까 델타 R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델타 R로 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린 여기에서 편의상 얘를 2로 나누고 없던 값 2를 나눴으니까 다시 2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뭘까 하고 봤더니 RI-1과 RI를 더해서 둘러놨으니까 RI의 산술평균이라서 편의상 바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면적은 2파이 RI 바 델타 R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단면적을 뚫고 나가는 전체 여기 단면적을 지나게 되는 혈액의 부피 또는 혈액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혈액의 부피는 볼륨의 약자를 써서 VI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파이 여기가 단면적이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는 혈액의 부피는 V 그리고 이 임의의 점을 RI 스타라 썼으니까 RI 스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작은 링을 통과하는 양은 요만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분할을 했었잖아요. 혈관을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여러 개를 쪼개놨으니까 그럼 당연히 첫 번째도 해야 되고 두 번째도 해야 되고 세 번째도 해야 되고 네 번째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n번째 이 동심원까지도 다 같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혈액의 전체 양을 V라 놓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들을 전부 다 더해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VI예요. 그런데 VI 하나하나가 얘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2파이 RI의 바 델타 R 그리고 VRI의 스타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여볼 생각인데요. 이 부피는 요 혈관의 단면을 지나가는 혈액의 총양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이 이게 상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수의 극한치 해봤자 그냥 상수죠. 그 다음에 여기 리미트를 붙이면 이퀄이 성립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2파이 RI의 바 델타 R 그리고 V 그리고 RI 스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널 사인으로 바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인터널 사인으로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보다시피 RI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0부터 R까지잖아요. 그래서 0부터 R까지 이렇게 적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때문에 첨자를 붙인 거 떼어내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였으니까 바나 스타를 전부 다 떼어내면 2파이 R 그리고 V 그리고 여기는 R이라 쓰겠습니다. 2파이 R, VR 그리고 델타는 DR로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푸아제유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4에타 L분의 압력 그리고 R 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R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마저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이걸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인테그랄 0부터 r까지가 되고 2파이 r 그리고 VR dr이에요. VR은 여기 보다시피 푸아지의 모세관 법칙으로부터 나온 속도, 이걸 계산합니다. 4에타 L 풀의 압력, 그리고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dr입니다. 자, 여기에서 압력이라든가 그리고 혈관의 길이라든가 그리고 점성은 똑같겠죠. 일정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R만 변수고 나머지 상수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에타 L 분의 여기는 파이 P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인테그랄 0부터 r까지가 되고, 전개하죠. 소문자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3승입니다. 그리고 dr이 됐습니다. 얘를 마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그리고 2에타 L 2에타 L 분의 그리고 파이 P 그리고 이제 이거 적분합니다. R에 대해 적분하니까 P의 제곱은 요거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요. 2분의 P가 아니라 R의 제곱이죠. 2분의 R의 제곱 그리고 R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R의 4승 그리고 구간 0부터 R까지예요. 자, 이제 2에타 L분의 파이 P가 되고 종점 대입하니까 R의 제곱 R에서 2분의 R의 4승 4분의 R의 4승 4분의 2 4분의 1이군요. 4분의 1 R의 4승입니다. 정돈하니까 8에타 L분의 파이 P 그리고 R의 4승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길이가 L만큼이 있는 요 길이, 요 혈관을 통과하는 총 혈액의 부피, 혈액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여기 잘 보면 R의 4승에 비례하군요. 그쵸? 얘네들의 반비례하고, 점성에는 반비례하고, 혈관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압력에는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4승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해 본 결과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혈액의 단면을 통과하는 혈액의 부피인 유출량은 이렇게 됩니다. 8에타 L분의 파이 P R의 4승이에요. 유출량은 이제 F로 표시했어요. 플럭스 이니셜을 따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혈액의 어떤 특정한 혈관의 단면을 통과하는 혈액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물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심장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심장의 혈액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우리가 혈액을 온몸에 다 골고루 전달하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심박출량, 말 그대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유출되는, 단위 시간당 유출되는 혈액의 총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단위 시간당 심장에 의해 펌프질되는 혈액의 총 부피를 우리는 심박출량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심박출량을 측정하는 데는요, 색소를 투입해서 색소의 농도가 변하는 걸 보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간에 대한 색소의 농도를 CT라 표시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자꾸 옅어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심박출량을 F라 놓겠습니다. 이 심박출량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주사기로 이제 주입하기 전에 그 총 색소의 양은 A라 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측정 지점을 통과하는 색소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뭐 따로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해왔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찰을 해요. 어떤 0부터 t초까지 관찰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예를 들어서 뭐 10초 후에, 20초 후에 또는 10초하고 20초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우리는 색소가 얼마큼 됐을까 하고 봤더니 색소의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색소의 농도는 CT로 표시하는데 이 구간을 편의상 TI로 쓴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여기 스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피는 자, 여기 심박출량하고 단위 시간당 그 지점을 통과하는 그 총 혈액의 부피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근데 이것은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만 계산했던 것이니까
0부터 t까지 만약에 계산하고 싶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더해서 그리고 극한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색소의 총량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색소의 총량은 바로 이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c, t, i 요 일정한 시간 간격에서의 색소 양이 이거니까 그들의 총합이 바로 총 색소의 양이 되겠죠. 그리고 F 곱하기 델타 T가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은 요거는 애초에 처음에 투입된 색소의 양이니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상수예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C, T, I 그리고 F 델타 T가 됐습니다.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널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처음 어떤 색소를 투입하기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일정 시간 간격을 대문자 T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첨자 다 떼내고요. 그냥 C, T 그리고 F 그리고 DT예요. 자, 이때 이 F는요. 심박출량이니까 상수값이에요. 일정한 상수값이죠. 계속 펌프질 할 때 나가는 그 일정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상수가 돼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F 인테랄 0부터 T까지 CT, D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심박출량을 계산하려면 얘로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소의 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박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단위 시간당 심장에 의해서 펌프되는 혈액의 부피 심박출량은 보다시피 인터널 0부터 T까지 CT, DT. CT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색소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투입된 색소의 총량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박출량을 이런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이제 이해되겠죠?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는 심박출량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와 같은 심박출량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5mg의 색소를 우심방에 주사를 했어요. 색소의 농도를 하나하나 다 1초 간격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이와 같이 농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심박출량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심박출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F는 이퀄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CT, DT 그리고 여기는 색소의 총량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색소의 농도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함수로 주어지지 않고 데이터 값으로 주어졌었죠. 우리 이런 문제를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적분의 근사값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플슨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심플슨 공식을 사용하려면 항상 짝수 등분이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10은 짝수지요. 그래서 심플슨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에 해당되는 이 적분값을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적분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0부터 T까지 CT, DT인데요. 자,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슨 공식을 쓰려면은 3분의 여기가 델타 T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시간 간격은 보다시피 1초마다 측정을 했기 때문에 델타 T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1, 4, 2, 4, 2, 4, 2, 4 이렇게 간다는 것. 자, 1 그리고 맨 처음에 이 함수는 C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데이터 값이 C0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C0 그 다음에 C1 그리고 C2, C3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 4, 2, 4, 2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앞에 계수 1이에요. 11대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번만 더 쓸까요? 9초가 지난 후에는 1, 4, 2, 4, 2, 4, 4, 1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C0 값은 0라 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0이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4, C1의 값은 0.4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 C2의 값은 2.8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 쓰지 않고요. 끝에 것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만 해볼까요? 자, 이제 9초가 지난 후에 C9는 1.1이에요. 4 곱하기 1.1 플러스 C10은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다 계산한 결과를 그냥 책의 결과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41.87 정도가 나오는군요. 이걸 계산하니까 41.87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적분값을 계산했으니까 심박출량값을 계산하려고 하죠. F는 이퀄 이 적분의 근사적으로 분모는 41.87이었었고요. 그리고 분자는 총 색소의 양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5mg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분자는 5 이와 같이 되고요. 이걸 다 계산해 본 결과 매 초당 0.12L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당으로 바꿔놓으니까 7.2 매 분당 7.2L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박출량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적분을 경제학 분야라든가 그리고 생물학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절에서 배웠던 소비자 잉여금이라든가 그리고 심박출량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다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학 분야 안에서도 꽤 많은 분야에서도 우리가 적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생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박출량만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명하게 쉬운 예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절에서는 확률 통계 분야에서 이 적분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